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바로 그 통계 분석 결과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의학 연구 논문 같은 데 보면 꼭 나오는 그 회귀 분석표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고 오해 없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지.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네, 그중에서도 이름부터가 좀 흥미로운데 테이블 2 오류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에산 카림 박사의 유튜브 강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네,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연구자들이 보통 여러 요인들, 예를 들면 특정 질병의 위험 요인으로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하나의 표 안에 싹 모아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보통 테이블 2라고 많이 부르죠. 네, 바로 그 테이블 2. 근데 왜 그 표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 그러니까 그 계수 코에피션트 값들을 다 똑같은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지, 왜 그게 심각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침 또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있었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좋은 예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그 핵심 문제부터 짚고 가보죠. 많은 연구, 특히 이제 의학 논문들을 보면 관행적으로 그 테이블 2라고 부리는 표에다가요, 여러 변수들,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한꺼번에 쫙 나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흔히 보죠. 근데 문제는 연구자들조차도 가끔 이 표에 있는 모든 변수들이 뭐랄까 다 비슷한 종류의 인과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냥 가정해버리거나 아니면 독자들이 그렇게 좀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사실 통계적인 함정에 빠지기 쉽고 결국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저희가 오늘 얘기할 테이블 2 오류의 핵심입니다. 네, 그럼 바로 그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가 보죠. 출처에서 다룬 내용인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정말 막 시작되었을 무렵이었어요. 네, 모든 게 혼란스러웠던 그때죠. 그때 탈모가 코로나19 감염됐을 때 입원 위험을 높이는 어떤 독립적인 요인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워낙 새로운 질병이다 보니까 별의별 가설이 다 나왔었죠. 아니, 정말 탈모가 코로나 중증도랑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다들 좀 고개를 갸웃해왔었죠. 네, 처음엔 그 관찰 결과 자체가 되게 흥미롭게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곧바로 좀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기 시작했죠. 어떤 비판이었나요? 즉, 탈모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코로나 입원율이 더 높게 보이는 건 맞는데 혹시 이 둘 사이에 뭔가 숨어있는 다른 중요한 요인, 그러니까 교란 변수, 컨사운더의 영향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거죠. 아, 교란 변수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남성분들은 젊은 여성분들보다 탈모를 겪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고령의 남성분들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가서 입원할 가능성도 더 높단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연령하고 성별이라는 변수가 탈모와 입원이라는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원인, 즉 교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따라서 이런 교란 변수들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조정, 어저스트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탈모랑 입원 사이의 관계만 보면 마치 탈모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잘못 결론 내릴 위험이 크다는 거죠. 아,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제 통계 모델을 써서 연령이나 성별 같은 변수들의 영향을 좀 빼고 보자. 즉 조정을 하기로 한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실제 연구라면 심혈관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나 더 많은 변수를 보겠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연령과 성별만 생각해 보죠. 네, 그게 좋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영어로는 DAG,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하는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왜 필요하죠? 아, DAG요? 네. 네. DAG는 연구자가 분석하려는 변수들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가설을 화살표 같은 걸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요? 네, 여기서 변수들이라면 이제 원인으로 의심하는 노출 변수, 예를 들면 탈모 같은 거요. 그리고 알고 싶은 결과 변수, 입원 같은 거.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란 변수, 방금 말한 연령이나 성별 같은 거요. 또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요. 아하.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DAG는 분석가가 자기가 아는 문헌이나 지식에 기반해서 내린 최선의 가정을 표현하는 거지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출처에서도 이건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가설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DAG는 우리가 어떤 가정하에서 통계적인 조정을 하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또 분석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분석 설계도 같은 거네요. 그럼 아까 그 탈모랑 코로나 입원 예시로 돌아가서 연구자가 연령이랑 성별이 탈모랑 입원 둘 다에 영향을 줄 것 같아 라는 가설을 DAG로 그리고 이 DAG를 근거로 통계 모델에 연령이랑 성별을 조정 변수로 넣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뒷문 경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교란 변수 때문에 생기는 가짜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탈모 자체가 입원에 미치는 좀 더 순수한 인과적 효과, 코절 이펙트를 추정해보려는 시도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통계 프로그램에 입원 확률 CC, 탈모 여부, 플러스 성별, 플러스 연령 이런 식으로 회귀 모델식을 넣고 각 변수에 대한 개수, 예를 들어 OGB 값을 얻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테이블 2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네.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여러 변수를 포함한 하나의 회귀 모델을 돌리고 나서 그 결과표, 즉 테이블 2에다가 각 변수, 탈모, 성별, 연령에 조정된 OGB 값을 그냥 나란히 제시하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보죠. 근데 문제는 만약 우리가 이 분석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주요 노출 변수, 그러니까 진짜 원인 후보를 탈모가 아니라 다른 변수, 예를 들어 연령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변수 목록, 똑같은 회귀 모델 결과표를 쓰는데도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럼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보죠. 이번에는 연령, age를 우리의 주요 관심 변수, 즉 노출 변수로 보고 분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용하는 데이터랑 변수들, 연령, 성별, 탈모, 입원, 그리고 연구자가 가정한 인과 구조, 그 DAG는 아까랑 완전히 똑같다고 치고요. 네,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그 회귀 모델 결과표에 나왔던 연령의 개수, 그 OGB 값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다른 변수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그 DAG 가정을 따르면요. 연령이 주요 노출 변수의 경우에는 연령과 입원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뒷문 경로, 즉 교란 경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연령의 성별이나 탈모의 원인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성별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거고 탈모는 연령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원인은 아니죠. 따라서 연령이 입원에 미치는 총효과, 토털 이펙트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다른 어떤 변수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좀 헷갈리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조정이 필요 없는데 만약 우리가 실제 분석할 때는 아까처럼 성별이랑 탈모를 모델에 그냥 넣는다면요. 특히 많은 연구에서 연령이랑 성별은 거의 기본 세트처럼 조정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관행적으로 많이들 하죠. 그럼 연령 입원 관계 분석에서 성별, 섹스를 조정 변수로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정한 그 DAG 구조 하에서는요. 성별은 연령과 입원 모두에 영향을 주는 공동 원인이 아니므로 성별을 조정한다고 해서 연령 효과 추정치에 편향이 생기진 않습니다. 편향은 안 생기는군요. 네, 오히려 성별 역시 입원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성별 변수를 모델에 포함시키면 결과의 어떤 불확실성을 좀 줄여서 연령 효과 추정치의 통계적 정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밀도요. 그러니까 더 신뢰도 높은 추정값을 얻게 해준다. 그렇죠.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편향은 없지만 정밀도는 높일 수 있다. 근데요, 연령이 주요 노출 변수일 때 탈모 변수를 조정하는 건 어떤가요? 이것도 그냥 같이 조정하면 뭔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련 있어 보이는 모든 변수를 그냥 막 조정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가정한 DAG를 다시 한번 잘 보면요. 탈모는 연령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입원의 원인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과 경로상에 놓인 변수의 가능성이 있어요. 인과 경로상에요? 네. 예를 들어 연령 증가, 탈모 발생 확률 증가, 탈모와 관련된 어떤 생리적 기전 때문에 입원 위험 증가와 같은 경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이죠.
이런 변수를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아, 매개 변수. 만약에 이런 인과 경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매개 변수인 탈모를 통계 모델에서 조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연령의 총 효과 중에서 일부, 즉 탈모를 거쳐서 입원에 이르는 그 경로를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헉,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령이 입원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게 될 위험이 생기는 거죠. 대기티 같은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상황에서 총 효과 추정 불가 이런 경고 메시지를 아마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매개 변수를 조정하면 총 효과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효과, 예를 들면 직접 효과 같은 걸 추정하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연령이 원인일 때 탈모를 조정하면 연령이 미치는 영향 중에 일부를 우리가 그냥 지워버리는 셈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연령이 노출 변수일 때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성별하고 문제가 되는 탈모 모두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것도 여전히 문제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매개 변수인 탈모를 조정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의 총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시나리오를 바꿔보죠. 만약 성별이 우리의 주요 관심 노출 변수라면 어떨까요? 네, 성별이 입원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다고 가정해보죠.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그 예시 DH에서는요, 성별에서 2번으로 가는 뒷문 경로, 즉 교란 경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별의 총효과 추정에 편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정은 이론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때 연령을 조정하면 어떨까요? 연령은 입원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니까 모델에 포함시키면 성별 효과 추정치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정밀도 향상. 네, 반면에 탈모를 조정하는 건 또다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DH상에서 보면 탈모는 성별 탈모 2번 이런 경로의 잠재적인 매개 변수일 수가 있거든요. 아, 또 매개 변수일 수 있군요. 남성이 탈모 확률이 높고 탈모가 입원이랑 관련이 있다면 하는 것은 성별의 총 효과 추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성별이 노출 변수일 때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령이랑 또 다른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보이는 동반 질환, 코모비디티 같은 거를 같이 조정하는 경우는 어때요? 이건 괜찮나요? 이것도 정밀도만 높여주나요? 연령하고 동반 질환 둘 다 입원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 둘을 조정하면 이론적으로는 성별 효과 추정치의 정밀도가 높아져야 맞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좀 실질적인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는데 바로 다중 공선성이라는 문제입니다. 다중 공선성이요? 네. 만약 조정 변수로 넣은 연령이랑 동반 질환 사이에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을수록 동반 질환도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다면요. 이 두 변수를 동시에 모델에 넣었는 게 결과 추정치에 편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각 변수가 결과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을 분리해내기가 좀 어려워져서 추정치의 표준오를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오히려 정밀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 변수들끼리 너무 상관관계가 높을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 이거 정말 복잡하네요.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변수들을 쓰는데도 뭘 주요 질문, 즉 주요 노출 변수로 삼느냐에 따라서 어떤 변수를 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나온 개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좀 종합해서 테이블 2 오류가 뭔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대길이 웹사이트에 나온 정의를 다시 한번 인용하는 게 제일 명확할 것 같아요. 테이블 2 오류란 하나의 단일 회귀 분석 결과표에 제시된 모든 개수들이 유사한 해석, 예를 들면 전부 다 인과적 효과 추정치라는 식으로 비슷한 해석을 갖는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군요. 네, 우리가 방금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서 봤듯이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변수의 개수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예를 들어 교란 통제를 위한 건지 정밀도 향상을 위한 건지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관심 있는 노출 변수의 인과적 효과인지 그 해석은 전적으로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이 분석의 주요 질문이 무엇인지, 즉 어떤 변수가 주요 노출 변수인지, 그리고 둘째,
분석의 기반이 된 인과 구조에 대한 가정이 무엇인지, 즉 대그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표를 만드는 걸까요? 많은 의학 저널들 보면 여러 변수들에 대한 조정된 오지비, 어저스티드 오질 레이시오 값들을 그냥 하나의 표 안에 쭉 나열해 놓는 경우가 정말 흔하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흔하죠. 그냥 모든 관련 변수를 다 넣고 결과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연구자 입장에서는 뭐랄까? 더 간편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어떤 변수가 이 분석의 진짜 주인공인지 명확히 안 밝혀서 독자들이 오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간결하게 많은 정보를 좀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을 거고요. 또 때로는 어떤 변수를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중요한 점은 교란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정해야 하는 변수들의 유일하게 올바른 단 하나의 정답 조합, 즉 최소 충분 조정 집합, Minimal Sufficient Adjustment Set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때로는 서로 다른 변수 조합을 사용해도 똑같이 교란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에 있는 모든 변수를 그냥 막 다 넣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통계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별로 건전한 분석 방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분석의 목적과 가정에 기반한 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테이블 2 오류를 피하고 연구 결과를 올바르게 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소통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출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안합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네. 첫째, 가장 먼저 이 분석을 통해서 답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주요 노출 변수, primary exposure variable이 무엇인지를 논문 서두나 방법론 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딱 밝혀야 합니다. 네, 주인공이 누군지 밝혀라. 그렇죠. 둘째, 결과표에는 원칙적으로 오직 그 주요 노출 변수에 대한 효과 추정치, 예를 들면 조정된 오즙이나 위험비, 딱 하나만 제시하는 겁니다. 아, 하나만요? 네, 원칙적으로는요. 셋째, 표의 각주, 풋노트나 논문의 방법론, 메서드 섹션에 어떤 변수들, 공변량, 코베리어블스를 통계적으로 조정했는지 상세하게 목록을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그 특정 변수들을 조정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유까지요? 네, 예를 들어 이 변수들은 DAG 분석 결과 확인된 교란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했습니다. 라거나 이 변수들은 결과 변수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요 노출 변수 효과 추정치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조정했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정적으로 조정에 사용된 다른 변수들, 교란 변수나 정밀도 변수 같은 것들의 계수값, 오즈비 등을 결과표에 같이 보여주거나 마치 그것들도 이 분석의 주요 발견인 것처럼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단지 주요 효과 추정치를 얻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니까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아까 그 코로나 탈모 예시를 써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정리해 주시죠. 좀 더 와닿게. 네, 좋습니다. 만약 탈모가 주요 노출 변수였다면 결과표 테이블 2에는 탈모에 조정된 오질비 값 하나만 딱 제시합니다. 네. 그리고 표 밑에 각주나 방법론에 연령과 성별을 교란 변수로 식별하여 조정하였음. DAG 기반이라고 명시하는 거죠. 이때 연령이나 성별의 오질비 값은 결과표에 넣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 연령이 주요 노출 변수였다면 표에는 연령에 조정된 오지비 값만 제시하고요. 각 주에는 성별은 결과, 이번에 예측력을 높여 연령 효과 추정치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정하였음. 이라고 명시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DAG 가정하에서는 탈모는 매개 변수니까 조정 안 하고요. 성별의 오지비 값은 역시 보고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약 성별이 주요 노출 변수였다면 표에는 성별에 조정된 오지비 값만 제시합니다. 그리고 각 주에 연령과 동반 질환은 정밀도 향상을 위해 조정하였음. 단 연령과 동반 질환 간 잠재적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인지하고 결과를 해석해야 함. 이런 식으로 명시할 수 있겠죠. 역시 연령과 동반 질환의 오지비 값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냥 단순히 표에 여러 숫자가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전부 다 같은 무게를 가진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난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질문에 답하기 위한 분석이었는지, 그래서 어떤 이유로 특정 변수들을 조정했는지 그 맥락을 모르면 숫자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네요.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나의 회귀 모델 결과표에 나오는 여러 개수들은 정말 각기 다른 역할과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건 우리가 진짜 궁금했던 인과 효과일 수도 있고, 어떤 건 그냥 교란을 제거하기 위해 들어간 변수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또 어떤 건 실지어 매개 변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모두 그냥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하는 것, 그게 바로 테이블2 오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순수하게 현상을 기술하는 것만의 목적으로 하는 연구도 있잖아요.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입원을 더 많이 하더라 정도만 보여주려는 연구. 이런 건 어떤가요? 출처 현상에서도 어떤 논문은 자기들 연구가 기술적 연구라서 아무것도 조정 안 했다고 주장했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아니라 그냥 특정 시점이나 집단에서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기술적인 목적이라면 조정을 하지 않은 단순 연관성 지표를 보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건 괜찮군요. 네, 문제는 조정을 하면서도 그게 뭐 연령이나 성별처럼 관행적으로 조정하는 변수라고 할지라도 왜 그 조정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즉 어떤 특정 인과적 질문과 그에 따른 주요 노출 변수와의 연결고리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얻어진 조정된 결과를 뚜렷한 정당화 없이 마치 인과적인 의미를 갖는 것처럼 해석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는 거죠. 아, 조정했으니까 뭔가 더 정확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만약 한 연구자가 여러 잠재적인 원인 후보들, 예를 들어 코로나19 입원 위험 요인으로 탈모, 연령, 성별 모두에 대해서 동시에 알아보고 싶다면 이건 어떻게 하나요?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노출 변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다만 그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의 단일 회귀 모델을 그냥 돌리고 그 결과표에 나온 모든 변수의 개수들을 마치 동등한 중요도를 가진 결과처럼 해석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테이블2 오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문제군요. 그렇죠. 출처에서는 이런 경우 각각의 주요 노출 변수, 예, 탈모, 연령, 성별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분석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 분석을 따로따로 하라. 특별한 조정 변수 집합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탈모가 주인공일 때는 연령과 성별을 조정하고 연령이 주인공일 때는 아까 가정하에서는 성별만 정밀도를 위해 조정하고 성별이 주인공일 때는 연령과 동반 질환을 정밀도를 위해 조정하는 식으로요. 네. 네네. 만약 부득이하게 결과를 하나의 표에 요약해야 한다면 어떤 조정된 추정치가 어떤 주요 노출 변수에 대한 결과인지 그리고 어떤 변수들을 왜 조정했는지를 독자가 절대 오해하지 않도록 극도로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분석 질문과 조정 전략에 따라서 어떤 개수는 직접 효과, 다이렉트 이펙트를 나타낼 수도 있고 다른 개수는 총효과, 토털 이펙트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회귀분석 결과표를 해석할 때 맥락이 전부다 이거군요. 표 안에 나열된 모든 조정된 수치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렇죠. 왜 그런 통계적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아는 것이야말로 숫자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열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제부터 연구 결과 표를 보실 때 특히 여러 변수의 효과를 한 표에 쭉 나열한 경우를 보시면 습관적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이 분석이 진짜 답하려고 했던 핵심 질문은 뭐였지? 연구자는 어떤 인과적 가정, DAG 하에 이 분석을 설계했을까? 그리고 왜 많고 많은 변수 중에 바로 이 특정 변수들을 골라서 조정한 걸까 하고요. 네, 이런 비판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단순히 통계적 조정을 위해 포함된 변수의 개수값을 마치 중요한 인과적 발견인 것처럼 오해하는 바로 그 테이블2 오류의 함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의학 논문이나 건강 관련 기사에서 어떤 위험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접하실 때요. 혹시 하나의 표에 여러 요인들이 막 나열되어 있다면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그리고 각 요인을 통계적으로 조정한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정보 독해가 가능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통계 분석에서 어떤 변수를 조정할지 결정하는 것이 연구자가 머릿속으로 가정한 인과관계 구조, 즉 DAG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요, 그 분석의 근간이 되는 인과구조 자체가 과학계 내에서 여전히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막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그 DAG에 기반한 통계적 조정과 그 결과로 나온 수치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깊은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 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